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이제 그 정치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자유공화당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이고요. 덕분에 백모 세뇌 탈출은 꿋꿋이 가고 있고 또 좀 남는 돈은 또 저희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 이선본 자유본 활동에 많이 보태 쓰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재인 586 이거는 완전히 4대 매국 세력이에요. 24시간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중국의 4배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저는 이게 이제 세계적 저거라서 제가 그때 소개를 좀 드렸지만 월도미터라는 사이트를 항상 봅니다. 여기 이제 숫자는 보는 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신규를 항상 보여주는데 제가 오늘 이걸 오후 한 4시, 5시경에 봤어요. 그럼 중국의 4배예요. 중국이 126명이고 우리가 477명이니까 4배란 얘기죠. 사실은 3배 반, 4배. 그럼 이게 거기다가 이제 그 지상파는 중국이 뭐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 통계에 바탕을 해서 거기다가 또 지상파는 발원지가 다른 나라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막 퍼뜨려요. 완전히 중국발이 지상파예요. 대한민국 지상파가 아니라 신화통신이 지배하는 지상파가 됐습니다. 자, 이 중국 통계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제 추정에는 1억 명 안팎입니다. 왜냐? 저희보다 60일이 빨랐기 때문에 1억 명 안팎으로 추정이 돼요. 저희보다 훨씬 그거하고 저희가 지금 이 난리를 부려가지고 이제 10% 정도 증가율로 떨어진 거거든요. 4,812명인데 477명이니까 이 전체 확진자, 누적 확진자 수 대비 한 10%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 이게 이제 1% 혹은 0.5%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2달 동안을 쉬쉬하고서 방치를 하고 오히려 역병이 돈다라고 말한 그 의사를 체포하고 뭐 이런 일을 벌였잖아요. 그럼 60일 동안 다 퍼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럼 이게 60일을 퍼지면은 1.3, 1.4에 60승을 해버리면요. 이거 천문학적 숫자 나와요. 그래서는 이거 중국이 거의 1억 명, 뭐 수천만 명에서 1억 명 사이는 충분히 되고는 남는다. 저는 이제 그 숫자로 숫자로 추정을 해보는 거죠. 참고로 그러니까 매일 0.2명씩 증가했다. 그러니까 20%씩 증가했다라고 치면은 매일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지금 한참 증가세 가파를 때는 매일 40% 50%도 증가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전에는 한 26% 정도 증가했고요. 대구 경북에서 왕창 폭발하기 전까지는 한 26% 증가했고 매일 그러니까 누적 확진자 수에 그 대구 경북에서 폭발할 때는 30% 40% 50%도 증가했고요. 지금 이게 이제 진정 국면이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잡혀가지고 이제 매일 누적 환자 수의 10% 정도 증가하는 선이 됐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럼 저희는 저희 기준으로는 이제 한 50일 됐고요. 발견되기 시작한 지 40 며칠, 50일 정도 됩니다. 저희가 1월 22일이니까 50일이죠, 딱. 중국이 저희보다 2달 앞섰으니까 110일이에요. 그래서 매일 20%를 증가하는 걸로 해서 110일을 하면요. 5억 명 이상이 감염됐던 거예요. 5억 명 이상이. 저희 기준으로 하면. 팀 이탈리아 이거 폭증해서 따라오는 거 보세요. 2,000명 넘잖아요. 지금 이탈리아가 매일 20%, 30%, 40%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란도 그렇고요. 중국의 전체적인 그 위생 상태가 이란보다 결코 좋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이탈리아보다 좋다고 보지 않는데 그러면 지난 110일 동안 저희는 한 50일 되고 중국은 110일이란 말이에요. 110일 동안 매일 20%씩 그러니까 매일 복리로 20%씩이요. 복리로 20%씩 누적 환자 수 대비 증가해 왔다 그러면 5억 명이 나오고
야, 너무 숫자 많은 것 같다. 그래도 1억까지는 봐야 된다고 이게. 그러면 지금 중국의 저 통계는 완전히 거짓말이란 소리예요. 다른 나라를 완전히 속이는 소리인데 저 통계를 믿고 한국의 지상파니 한국의 그 언론쟁이들이 중국이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중국의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얘기, 발원지가 중국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참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좀 완전히 망가진 거죠. 문팔육이 절대로 못하는 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인 입국 전면 통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을 완전히 종주국으로 떠받들고 있어요. 또 문팔육이 못하는 말, 중국 통계는 순 거짓말이다. 실제는 1억 명 안팎이 될 거다. 이 말 절대로 못할 겁니다. 중국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암시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뭔가는 때려잡아야 되니까 신천지에다 다 온팡 뒤집어 씌워서 때려잡죠. 저 신천지 싫어합니다.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이단이고요. 그 다음에 좀 그 집회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무슨 나치 집회나 북한 매스게임 집회 같아요. 교회 집회가. 쫙 그냥 다닥다닥 앉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유니폼 입고. 그 집회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그 마인드셋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지만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고 신천지 없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만큼 안 늘었겠냐 이거지. 며칠 상관이지만 그 추세는 갔을 거다 이거예요. 통계가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문팔육의 행태를 보면 이완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차라리 이완용이 낫다. 이완용은 왕실을 보존하기 위해 나라를 팔았죠. 왕실 보존을 위해서 나라를 팔은 거예요. 그래서 이조 왕실이 재산 다 유지하고 그 다음에 궁궐 다 유지하고 그리고 주구장창 했죠. 그래서 당시에 일본의 최고의 그 정치인 사상가가 이토 히로부미거든요.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 그러면 안중근한테 죽은 사람 이러지만 일본의 그 화폐가 제일 높은 가격에 왜 이토 히로부미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메이지 유신의 영웅들이 있는데요. 가장 낭만적인 영웅은 사카모토 그 료마였고 그리고 가장 스마트한 그 영웅 중에 하나는 저기 시부사와 H죠. 동경대학 만들고 일본은행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아우르는 경세가적 영웅은 누구였냐?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고종 그 조선 왕실이 보존이 됨에 따라서 이토 히로부미가 그 왕자의 뭐라 그럴까 사부가 되잖아요. 스승이. 그 조선 왕실을 딱 이렇게 감싸 안아가지고 보존을 시켜준 거예요. 대가는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그 나라 팔아먹는 거간을 누가 했냐? 이완용이가 했죠. 그거 하면서 이완용이가 떡고물도 좀 주워 먹었겠죠.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이미 형세가 안 되는데 이왕 자빠질 거 제대로 자빠져서 왕실이나 보존하자. 그런 종류의 현실주의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지독한 나쁜 놈이지만 그 사람 관점에서 보면 그런 계산을 돌린 거예요. 이왕 나라 자빠지는 거 제대로 자빠져서 왕실이나 보존하자. 이완용은 왕실을 보존하기 위해 나라를 파는 자고 거기에 못 이기는 척해서 왕실 보존 게임을 같이 뛴 자는 고종이죠. 저는 고종을 더 증오합니다. 이완용보다. 그러면 문팔육은 뭐냐? 여기는 목적이 왕실 보존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한 몸 혹은 자기의 망상을 위해서 나라를 파는 거예요. 중국에게. 이거 황당한 자들이라고요. 저는 중국의 군벌을 떠받들어서 대원군을 쳤잖아요. 저때 조선 말에 아마 그 민비 고종이 그 짓을 했죠. 원색에 뭐 이런 군벌을 떠받들어서. 사실 그때 나라를 거의 중국의 입에 집어넣어줬다고요. 그것 때문에 청일전쟁이 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선이 자기의 중간에서 독립적인 그런 위치를 장악하고 있으면 일본이 주워 먹겠다고 청을 안 패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일본에 대한 반응이 우리는
청의 속국이므로 청과 얘기하세요. 청과 얘기하세요. 이렇게 조선이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심지어는 거기에도 그게 있잖아요. 저기 뭐야 저기 한미 수호 그러니까 조미 수호 조약에도 그게 있다고요. 지금 사인은 하는데 이 사인은 청에서 오케이 놔야 돼. 이 구절이 있어요. 조미 수호 조약에도. 조선이 그 정도로 썩어 빠진 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몸을 난잡하게 굴린 게 뭐 창녀보다 더 난잡하. 처음에 청에 팔아먹었다가 그 다음엔 일본이 청 쥐어 패니까 일본에 잠시 파는 척했다가 그 다음에 일본에 팔기 싫으니까 러시아에 팔아먹었다가 마지막엔 일본에 팔아먹은 게 저기 그 을사 늑약 그랬다가 이게 최종적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대판 팔아먹은 거예요. 외교권 뭐 이런 거 다 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보호령이 된 거죠. 을사조약에 의해서. 그 다음에 보호령 됐으면은 그냥 나자빠져야 되는데 보호령에서 이제 명분뿐인 국권을 또 한 번 팔아먹잖아요. 두 번 팔아먹어요. 그게 이제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그 조약이죠. 이런 것을 이 이완용이는 왕실 보존을 위해서 해온 거예요. 그 문팔력은 뭐냐 이거야. 왕실 보존도 아니고 이건 자기 한 몸, 자기 머릿속의 망상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은 절대로 중국인 전면 출입 규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중국 통계는 엉터리다. 저거 수천만 이상 간다. 그렇게 각오하고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이 자들은. 참 희한한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번 이제 총선이 참 볼만하게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앞으로 바돌이란 말이 나오겠다. 우리가 탄돌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탄돌이. 그게 2004년 3월 12일에 이 노무현 정부 때요. 그 노무현 탄핵이 시도됐었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4월 선거에서 이 탄돌이들이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 정국을 타고 대승을 했다. 그래서 탄돌이라 그러죠. 이 2020년 총선에서는 어떠겠냐 이거예요. 우한 바이러스와 문팔육의 폭정에 대한 반작용으로 바돌이들이 대승하겠죠. 저 내일 지금 종로 경찰서 가서 아침 10시부터 조사받거든요. 왜 조사받냐? 한 2주 전에 그 동아일보사 앞에 집회 그 자유대한호국단이 하는데 거기 가서 연설해서 이제 조사받는 거예요. 그 집회 한 30명, 50명 왔나? 그래서 그 전부 마스크 나눠드렸고 2m 이상씩 거리 둬서 다 의자 놔서 앉혔고 정말 야외에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면 무지하게 안전하게 진행된 집회고 그 집회의 주요 주제는 뭐였냐? 중국인 전면 입국 통제해라. 너희들이 중국 지금 이 4대 그 매국을 하고 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집회였었거든요. 그거 했다고 와서 조사받으래요. 이거 폭정이죠. 폭정이죠. 예를 들어서 야외 집회는 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1.5m 정도의 간격을 이뤄야 되고 너무 대규모화돼서 지하철이 만원 현상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 줄 서는 거 이거 막기 위해서 시는 그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을 한 20대 정도 깔아준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건 안 하고 집회는 무조건 아무 기준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영화관도 안 닫아 걸고 예식장도 안 닫아 걸고 영화관, 예식장 그다음에 교회 같은 데도 하지 말라고 많이 광고해야 되고 교회만 해도 밀폐지만 천장이 높은 밀폐더라도 그거 안 좋거든요. 왜냐면 찬송 많이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해서 이게 많이 나가니까 이런 기본적인 조치들은 하나도 안 해놓고 무조건 야외 집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쳐돌았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바보들 아니야 이거? 저는 그거 얘기할 때 설마 그런 비과학적 바보겠냐 박원순이 그냥 권건 줄 알았더니 그게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반이라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뭐 조사 받으나 마나 뭐 어쨌거나 자
총선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매일 10% 증가로 간다. 그래서 앞으로 42일이 지난다. 그러면 지금 5천 명에서 베이스를 시작하면 28만 명 정도 가면 됩니다. 이게 지금 최저선입니다. 제가 예측하기는 총선 무렵이 되면 확진자가 한 25만에서 100만 명 사이가 될 겁니다. 확진자가. 그리고 이제 당뇨, 그다음에 심장, 그다음에 폐 이런 그 기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고령층 중에 사망자가 속출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돌아가실 거라고, 수백 명 돌아가실 거라고 이게. 자, 분노 게이지가 최고 수준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비문 진영 바도리들에게 이 바도리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 정체가 뭐냐 이거지. 탄도리는 전대협 주사파였고 바도리는 뭐냐. 정신없이 지금 배신 때리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제어되지 않으면 지금 미래통합당 요새 공천하는 거 뭐 김세연이 인맥, 저기 그 김무성이 인맥, 유승민이 인맥 지금 난리 부르스가 아닙니다. 미래통합당 공천만 받으면 이제 당선된다고 하니까 딱 조선중앙이 완전히 이제 작전사령부를 차렸죠. 그 작전사령부의 사령관들은 김무성, 유승민, 박형준 등이고요. 그리고 얼굴마담은 이제 황교안, 김영호 뭐 이런 자들이 얼굴마담이죠. 그리고 이게 마구 이제 작전사령부에서 이제 찍은 사람들 마구 충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도리들 대량 당선시켜가지고 이제 문재인이랑 싸운다 뭐 이러면서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김무성, 유승민, 박형준 같은 사람 탄핵 묻고 가자는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이따구 소리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반중 발언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근본적인 반중 발언을 그리고 그게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결국 미래배신당이 되죠. 지금 황교안이 선대본부장을 김종인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애드벌룬을 막 띄우잖아요. 유승민도 뭐 선대본부장 같이 들어온다는 소문도 돌고 있고 이걸 서청원이 여기에 대해서 미래도 통합도 없는 당으로 표류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통합은 있을지 몰라도 미래가 없는 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잘못 얘기한 거예요. 서청원은. 미래도 통합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통합이 뭐가 있어요? 자기들끼리지. 그동안 투쟁해오고 애국 활동해오고 이런 민초의 의지를 반영을 안 했잖아요. 이쪽 사람들을 반영 안 한 건 좋아. 여기 뭐 사람 뭐 스펙이 맞는 사람 많이 없다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탄핵을 좀 짚어서 진실을 이제 깔 때가 됐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이른바 보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이기 때문에 경제는 중국이랑 가고 안보는 미국이랑 간다. 뭐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해왔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이 밝혀졌다. 뭐 이런 언급을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 이런 언급 안 한다고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세계관이나 관점이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미래가 있으며 여기에 무슨 통합이 있겠어요. 그냥 미래 배신당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자, 그러면 현재 구도는 어떤 구도냐? 한마디로 이제 문팔육도 이제 이게 지금 이게 통합이 들똥말똥해요. 민주당 플러스 이제 호남본당 플러스 정의당인데 이게 이제 정의당까지는 연합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호남본당이 연합공천 하겠냐 안 하겠냐 정권 퀘스천 마크예요.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저는 이쪽 저쪽 지금 예단은 안 합니다. 비문팔육. 제가 이걸 반문팔육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조선중앙이 목숨 내놓고 문재인과 투쟁하나요? 지금 미래통합당 오너는 지금 어느 시점으로 보면 조선중앙입니다. 오너가 조선중앙이에요. 거기가. 작전사령부가 김무성, 유승민, 박형준이고 얼굴마담이 황교안, 김영호고. 자, 그러면 이자들을 우리가 반문팔육 아니 싸우려면 엔티를 하려면 제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이자들 중에 구속된 자 있습니까? 이자들 중에 제대로 기소받아가지고 구속된 자 있어요? 없잖아요. 조선일보 전체 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등장한 다음에 구속된 사람 있어요? 중앙일보 진영에 있습니까? 없죠. 근데 무슨 반문재인이야? 비문재인이죠 그냥. 밥그릇이 다른 거지. 비문팔육은 결국은 그래서 비문팔육이라고 한다면 미래통합당 그리고
반문팔육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유공화당 이렇게 되겠죠. 반문팔육은 비문팔육의 부분이니까.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자유공화당에 정식 출범했죠. 그러면 이제 자유공화당의 자유통일당 계열이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진성당원이 한 2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공화당 계열이 진성당원이 한 4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럼 6만 명 책임당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자유통일당 계파 2만 명은 급증 추세죠.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자, 그럼 표면 이슈는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표면적으로 느끼는 뜨거운 이슈는 뭐냐. 지역구 후보가 단일화될 거냐. 이러다가 지역구에서 다 산산이 갈리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자유공화당은 오늘 최종 출범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했죠. 그럼 미래통합당이 후보 단일화 그럼 이제부터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나올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너가 조선중앙이에요. 조선중앙이 꿈꾸는 세상은 뭐냐? 저는 셋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탄핵 묻고 가자. 두 번째는 내각제 개헌. 세 번째는 그래도 미중 사이의 줄타기. 이 세 가지예요. 미중 사이의 줄타기 및 영구분단 유지. 이 세 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자유공화당과 손잡겠어요? 오히려 제가 느끼는 느낌이랑 똑같죠. 어떤 생각할 거냐.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문팔육은 끝났다. 다음번 권력투쟁은 자유공화당과의 권력투쟁이다. 혹은 태극기 성향의 혹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보수 시민 성향의 사람들과의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어차피 문팔육은 끝났다 이번에. 다음번 바로 이어지는 권력투쟁은 바로 이 짝퉁 보수와의 권력투쟁이다. 조선중앙이 지배하고 있고 유승민, 김무성, 박형준 까라 등이 작전사령부를 차리고 있는 이 짝퉁 보수와의 권력투쟁이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요. 따라서 순순하게 여기서 자유공화당이랑 해서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이따구 소리 안 해요.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가는 거예요. 지금요 신문 보도 보세요. 중앙일보만 자유공화당 잠깐 보도했죠. 조선일보 오후 5시 현재 보도 없습니다. 구글링 해보면. 구글링 오후 5시 현재 보도 없어요. 저런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보도가 없어요. 그냥 없는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 일어나면 저 자유공화당 저 박바들 저 극우들이 분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분열 책임을 극우 박바라고 규정이 되는 자유공화당을 그렇게 규정을 해서 거기다 뒤집어 씌울 거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미래통합당 분들한테 당신들 입에서 극우 두 글자 나오면 당신들 법적 고소할 거야 내가. 극우가 뭔지는 알고 그래. 극우는 민족 지상주의를 내걸고서 폭력을 행사할 때 그래요. 당신들한테 우리가 칼침 놓을 거 없고 몽둥이로 팰 거 없으니까 우리를 극우라고 부르지 말라고. 저는 자유공화당 멤버는 아니지만 이쪽 전체 보면은 이 반중 이게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 자빠지는 게 맞다. 그리고 이번에 자빠질 거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북한의 뒷배가 사라지니까 분단 구조가 결국 무너질 거다. 그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이끄는 임시행정기구 단계를 거친 다음에 자유조선이 등장할 거다. 세계시장과 자유민주주의를 삶의 토대로 삼는 자유조선은 결국 대한민국과 체제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남북 두 개의 나라 사이에 자유코리아 국가연방이 생길 거다. 국가연합. 연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페더레이션이 아니라 컨페더레이션이요. 국가연합이 생길 거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을 두고 극우라고 할래 너희?
그게 극우냐? 중앙일보 자유대한민국단이 저기 뭐야 중국인 전면 입국 반대 시위 집회 기자회견 하니까 중앙일보 그렇게 썼잖아요. 극우 중국인 혐오증. 아예 시진핑 뭐를 빠세요. 뭐를 빨어. 자, 그래서 저는 후보 단일화는 비관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상당히 비관적으로 봐요.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안 일어날 때, 즉 다시 말하면 미래통합당이 자유공화당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할 때 자유공화당이 어떤 초식을 취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은 없습니다. 그건 자유공화당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미래통합당이 그럼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조선중앙의 마법 주문에 홀려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중앙의 마법 주문에 홀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근데 이 문제를 좀 뒤집어서 봐야 돼요. 자, 지역구의 후보 단일화만이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피부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는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과연 그게 본질이냐 이거예요. 본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핵심 과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 당원 게임입니다. 자, 자유통일당 당원과 우리공화당 당원이 융합될 수 있냐? 지역구에서, 로컬에서. 자유통일당 당원의 상당수는 기독교 언어에 익숙한 분이에요. 우리공화당 당원은 탄핵에 대한 분노, 애국심 이런 거가 응축된 언어에 익숙한 분들이에요. 언어가 달라요. 이 언어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미치광이 같은 뭐 얘기든 뭐 썩은 생각이든 간에 백두산 줄기줄기 김일성 수령 웃자고 이런 식으로 떠받들면서 뭐 한국은 식민지고 뭐 미국은 식민지 지배 세력이고 제국주의고 뭐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해서 거기서 언어 체계를 습득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교통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 이제 그 자유보수 진영의 문제는 뭐냐면 아직 공용어가 없어요. 공용어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의사 출신의 자유보수 성향하고 군인 출신의 자유보수 성향하고 엔지니어 뭐 기업 출신의 자유보수 성향 셋이 만나면 서로 살아온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굉장히 서먹해요. 여기는. 저는 그 운동권 저는 물론 주사는 아니고 정통 막스레닌주의인데 정통 막스레닌주의 그 초기에 그 70년대 말에서부터 88년, 87년까지 그 관점에서 제가 이른바 운동권의 행태에서 제일 저희들이 가진 힘이 뭐냐 우리 이쪽 자유보수에 대해서 그 언어 체계, 경험 체계의 공유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의 당원들의 그 칼라하고 우리공화당의 당원들의 칼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 지역사회에서 선거구 차원에서 이게 융합될 수 있을까? 그게 하나 과제고요. 이 과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수 공용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기독교 보수와 탄핵규탄 애국보수가 공용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공용어는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이건 정치 철학입니다. 백모세뇌 탈출해서 매일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거를 이제 정치 철학이라고 불러요. 자유, 개인 실존, 개인 존엄성, 진실 존중 이게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관점. 이게 이제 보수 정치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사상적 보수를 공용어로 기독교 보수, 애국 보수, 경제 보수 이게 통합돼야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 못 가 있다고요. 백모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백모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이 정치 철학적으로 많지 않다고요. 우리 조성환 교수님이 좀 이제 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오셨고 그리고는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사회에서 보면 이 언어를 바로 이해하시는 분은 국민대 이호선 교수님이 많이 깊게 이해하세요. 이분은 제가 왜 이해를 이렇게 깊게 하실 수 있나 보니까 백그라운드가 이탈리아 그것도 르네상스의 본원지인 플로렌스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동구권 붕괴 후에 전체주의 사회의 해체를 공부를 했었고요. 이분이 독특하더라고요. 그 배경이 법학을 한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 또 본인 자신이 독실한 기독인이고, 그래서 이게 어우러지니까 현대 문명을 딱 들여다보는 관점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기한 이런 정치 철학적인 얘기를 그냥 소음이 물 빨듯이 그냥 쭉 다 알아들으시고 흡수를 쉽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 또 그 흡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차원에서 다시 이걸 가공해서 토해놓는 사람이 세 손가락도 없죠, 지금. 그러니까 사상적 보수가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라고, 이게 지금. 아무튼 이 게임이에요. 당원 게임. 근데 당원 게임의 맨 밑바닥에 가면 우리의 정치적 식견과 교양이 어느 수준에 가 있냐라는 게임이라고, 이게. 여기서 물론 당장 100% 그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 길을 밟아서 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20만 책임당원, 선거구별 1000명 당원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자유공화당의 약진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저희 공명선거지원단, 자유본이 이제 이걸 치고 나간 중심 세력이죠. 공명선거지원단 이 NGO 영역이 같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정당 영역과 NGO 영역, 그 위로 두 겹 하늘이 씌워져 있어요. 하나는 정교모 지식인 운동에서 이제 뭐 요번 그 제2/3.1 선언서 나왔잖아요. 이게 하늘로 한 겹 하늘에 이제 무지개가 하나 걸려 있는 거죠. 하늘이라기보다 무지개죠. 무지개가 하나 걸려 있어야 돼요. 이 정교모 지식인 운동은 정파성은 안 드러냅니다. 왜 정파성을 드러내면 교수 사회에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정파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노선과 사상과 원칙을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전문 지식인 운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가서 애교협, 에너지 교수협의회처럼 탈원 전에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게 순 거짓말이고,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거는 결국 중국을 섬기기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중국에 내다가 바치는 그런 아주 악질적 정책이다. 이걸 차분하게 분석을 해주고, 또 공수처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건 헌법파괴다. 차분하게 분석을 해주고, 이런 전문 지식인 운동 영역이 있다고. 그러니까 무지개죠. 이게 현장 가서 막 뛰어다니는 이런 걸로는 아니에요. 무지개 앞에 가서 잡겠다고 아무리 뛰어도 무지개는 계속 멀어지지 현장에 가면 없다고요. 그러나 그 무지개가 걸려 있음으로써 그 기운이 다 천지사방에 퍼지잖아요. 이게 교수 지식인 운동의 이런 성격이 있어요. 이게 종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그래서 결합이라기보다. 또 여기에 메인스트림 기독교의 아우라 및 축복이죠. 제가 이걸 왜 아우라나 축복이라 그러냐. 메인스트림 기독교는 정광훈 목사님 쪽 움직임과 달리 여기는 그러니까 사회정치적 실천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뜨겁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타입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뒤에서 딱 지키고서 이 개인의 그 실존적 존엄성의 문제, 자유의 문제, 진실에 대한 존중심의 문제, 애국에 대한 문제, 탄핵에 대한 관점의 문제, 이런 거를 의무량으로 딱 이렇게 병풍을 써줄 수가 있다고요. 이게 이제 걸린 하늘이죠. 이런 구조가 되면, 제대로 딱 안착이 되면 이게 대한민국, 앞으로 한국의 한반도에 수백 년을 책임질 수 있는 정치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푼 꿈이 막 이제 잘 될 거야. 천만에요. 여기 지금 난제가 첩첩산중 난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자유공화당 출범 축하 했는데, 전 축하해요. 이런 일은 축하는 축하고 거기에 난제는 있다. 이 난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하나도 증명되지 않은 요소가 두 개나 있어요. 우선 첫째는 정광훈 목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분 지금 감옥에 계시죠. 제가 오늘 면회를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뭐 면회 가서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런 말할 군번은 안 되고 그냥 인사드리고 그냥 저는 시민판에서
뼈를 묻기로 작정을 했고 목사님 시민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말씀만 짧게 한 2분 했어요. 다른 면회자들이 많고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은 다 전 목사님하고 직접적 연관 속에서 일을 해온 분들이라 제가 무슨 더 깊은 얘기할 그런 군번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얘기만 드렸는데 이 전 목사님 본인도 이런 진성당원들이 책임당원들이 선거구에서 한 1000명씩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자기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 그런 공당 정치를 전 목사님도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그 특징이 뭐냐면 그 1인 창업주 같은 성격이 있어요. 이분들이. 왜냐면 아무도 대접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고생고생해서 전세방 그 기도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목회를 일으키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 제가 지금 목사님들 이 방송 좀 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데 죄송합니다. 발칙하게 표현할게요. 야, 저분들이 저런 식으로 성실하게 그럼 뭐 새벽부터 기도해서 밤까지 가고 또 어떤 계기가 생기면 금식 기도하기를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주말은 헌납하고 주말이 제일 바쁜 날이잖아요. 평생 동안 주말이 없어요. 목사라는 직업은. 월요일이 좀 한가한 날인데 그날도 이제 이렇게 그 다둑다둑 하는 날이지 뭐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그 월요일도 성실한 목사님들 보면 저런 식으로 평생을 했으면 야, 그 기업을 저런 자세로 했으면은 세계적 기업을 만들었겠다. 제가 그 생각을 가끔 해요. 그 얘기는 거꾸로 바꿔서 말하면 1인 창업주 성향이 있다고요. 1인 창업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성공 비결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걸 이제 경영학에서는 managerial ego라 그럽니다. 경영자의 고집, 경영자의 오기. 내가 이런 레시피, 이런 관점,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일가를 이뤘다 이거야. 근데 뭔 딴소리냐. 그래서 그 어떤 행태적 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행태적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외로 전 목사님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걱정이 의외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능적인 두려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펼쳐질 수 있는 일, 자유공화당에서 펼쳐질 수 있는 일은 지역사회 선거구의 자유시민 네트워크 그 자체가 주인이 되는 정치입니다.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백모의 말이든 뭐 백모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지만 정광훈 목사님의 말이든 뭐 김문수의 말이든 김문수 선배의 말이든 누구의 말이든 다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참조사항이에요. 지시, 명령이 아니라 참조사항이 돼요.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합니다. 저희 지금 공동선거지원단이 또 자유본이 이 선거구에 따라서 이제 30명, 40명, 50명씩 모이는 데들이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형님 동생하고 언니 뭐 아우하고 형님 아우 동생 언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친해지기 시작하면요. 나머지는 다 참조사항이 돼요. 바깥에서 누가 무슨 말 하는 거는. 또 저희 그 자유보는 또 공명선거지원단은 그러시라고 권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아직 경험을 못 해봤다고요. 그래서 이 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 상당히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아직 증명되지 않은 두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두 요소 중에 두 번째는 뭐냐. 김문수 대표, 이제 그 다음에 조원진 대표의 각성과 업그레이드가 엄청 요구되죠. 제가 이제 이 두 분이 장단점이 있고 또 뭐라 그럴까, 제가 보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 자기 자신의 문제점과 단점을 어떻게 넘어서게 할 거냐.
제가 이제 막 만들어진 당이라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뭘 향해서 넘어설 거냐? 공당을 향해서. 공당이란 무엇이냐? 지역사회에서 자유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의 정치적 식견과 교양을 계속 강화해가는 상태. 그래서 스스로 판단과 행동의 주체가 되는 상태. 그게 공당입니다. 이 공당에 대한 비전과 열정, 신념이 있냐. 이 두 분이 또는 그 두 분을 중심으로 한 그 지도부가 이게 아직 증명되지 않은 요소입니다. 만약에 이 두 요소가 둘 다 오케이 떨어지면 이거 대박 나는 겁니다. 왜냐? 나머지 세 요소는 절반쯤 증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공명선거지원단 자유본이 이제 코어인데 이것으로 대표되는 풀뿌리 네트워크 운동. 이게 앞을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규모는 작지만 저희 선거구에 따라서는 이제 30명, 50명 되는 데까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일정치를 않으니까. 그러면 이 풀뿌리 네트워크 운동이 이제 그 실험되고 있다고요. 대한민국이 존재한 적이 없는 운동인데. 또한 이 정교모, 그러니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6,000명 교수님들. 여기 지식인 운동이 지금 이제 새싹이 텄다고요. 아직 당 멀었어요, 물론. 아직 멀었습니다. 지식인 운동은 비평, 평가, 컨텐츠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 쏟아져 나오는 그 물줄기가 지금은 쫄쫄쫄쫄 뭐 한 방울 두 방울 쪼르륵 흐르는 정도예요. 이게 막 이런 파이프에서 콸콸콸콸콸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못 갔습니다. 그러나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어디예요? 얼어붙어 있던 관로에서 물줄기가 쫄쫄쫄쫄 나오기 시작하면 그 관로 다 녹습니다. 시간 제대로 가면. 그래서 나중에 결국 콸콸콸콸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그 싹트기, 움트기가 딱 시작된 거예요. 저 영역에서. 제가 최고로 꼽습니다.